한서윤의 삶은 한때 찬란하게 빛날 예정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서 조경건축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모두가 선망하는 디자인 공모전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그녀의 앞길은 탄탄대로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는 빚과 함께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의 모든 꿈은 잿더미가 되었다.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인다면 그것이 독이 든 성배라 할지라도 인간은 손을 뻗게 될까. 서울의 심장부,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은성그룹 빌딩 최상층.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는 회의실 안에서 한서윤은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이 공간의 주인이자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선 남자 권도혁이 앉아 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단된 최고급 슈트는 그의 빈틈없는 성격을 대변했고 조각상처럼 차가운 얼굴 위로 내리쬐는 오후의 햇살은 어떤 온기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는 감정 없는 눈으로 서류를 넘기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잘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했다. 결론부터 말하지. 한서윤 씨, 나와 결혼해 줘야겠습니다. 그의 말은 총성처럼 고요를 깼다. 서윤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결혼? 생전 처음 보는 남자, 그것도 하늘 위의 존재 같은 은성그룹의 대표가 자신에게 청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사랑이나 설렘 같은 감정은 한 조각도 없었다. 마치 가격표를 붙일 수 없는 상품을 평가하듯 그는 철저히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물론 진짜 결혼은 아닙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한 철저한 계약 관계가 될 겁니다. 계약 기간은 1년. 그 대가로 한서윤 씨 집안의 모든 빚을 청산해주지. 그는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듯 그녀의 인생을 좌우할 제안을 아무렇지 않게 던졌다.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분노와 몸열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과 신념이 있었다. 아무리 삶이 벼랑 끝에 몰렸어도 이런 식으로 자신을 팔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쏘아붙이고 싶었다. 당신이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사람의 마음과 인생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목을 잡는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다. 매일같이 집으로 쏟아지는 빚독 촉장, 병든 어머니의 약값, 그리고 아직 학생인 동생의 미래가 무거운 쇠사슬처럼 그녀를 옥죄었다. 권도혁은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무심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건 한서윤 씨의 아버님이 남기신 빚의 총액과 현재 이자율,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안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법원의 최종 통보서 사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서윤이 거절할 수 없는 덫을 놓고 그녀가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냉정함은 단순한 성정을 넘어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계산하고 계획했다는 증거였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 위에 적힌 천문학적인 숫자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집어삼키는 듯 했다. 왜 하필 저죠? 간신히 목소리를 낸 서윤이 물었다.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을 텐데 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자신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권도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어두웠다. 배경이 깨끗하고 똑똑하지만 현재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제안을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하다는 점이지. 그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추악하고 잔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가장 다루기 쉬우면서도 세간의 이목을 끌지 않을 평범한 배경의 여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모욕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서윤은 필사적으로 참았다.
이 남자 앞에서 우는 것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던지는 행위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그녀는 권도혁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요. 그 질문에 권도혁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것은 비웃음에 가까웠다. 상관없어. 한서윤 씨가 아니더라도 이 조건을 받아들일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다만 당신의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겠지. 선택은 당신의 몫이야. 그는 완벽한 포식자였다. 회의실을 나온 서윤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화려한 빌딩의 복도를 걷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직원들은 그녀를 흘긋거리며 지나쳤고 그 시선들이 비수처럼 느껴졌다. 빌딩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번잡한 거리가 그녀를 덮쳤다. 모두가 바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자신만 이런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 걸까? 그녀는 정처 없이 걸었다. 머릿속에서는 권도혁의 목소리와 가족들의 얼굴이 쉴 새 없이 교차했다. 그녀의 선택 하나에 가족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허름한 동네의 작은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약 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왔니, 서윤아? 애써 밝은 척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서윤의 가슴이 미어졌다. 집안 곳곳에는 법원에서 붙인 붉은색 압류, 딱지가 선명했다. 그 붉은 딱지들은 마치 그녀의 심장에 찍힌 낙인 같았다. 동생 서진은 방 안에서 애써 공부에 집중하려 했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평화롭지만 위태로운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다.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서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버지의 낡은 설계도면들을 꺼내보았다. 그 속에는 사람을 위한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꿈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항상 그녀에게 실력 있는 건축가가 되라고, 하지만 그 전에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다. 그런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팔아야 한다는 사실이 서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새벽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 서윤은 권도혁의 비서에게 연락했다. 약속된 장소는 고급 법률 사무소였다. 변호사는 두꺼운 계약서를 내밀며 기계적으로 조항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1년간 법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며 대외적으로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수행한다. 계약 기간 동안 어떠한 이성과의 사적인 만남도 금지한다. 계약 내용은 절대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받은 금액의 10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수많은 조항들은 모두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였다. 사랑도 감정도 없는 철저한 비즈니스였다. 서윤은 모든 설명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텅 비어버린 듯 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모든 조항에 동의하십니까?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얼굴, 동생의 미래,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서명란에 적어 내려갔다. 한 획, 한 획이 그녀의 지난 삶과 작별을 구하고 미지의 미래로 자신을 던지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서명을 마친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가족을 구해냈다는 안도감도 밀려왔다.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약서를 챙겼다. 즉시 채무 변제가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일주일 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권도혁 대표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겁니다. 일주일.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그뿐이었다. 한서윤이라는 개인의 삶은 잠시 멈추고
이제 그녀는 은성그룹 권도혁의 아내라는 역할로 살아가야 했다. 사무실을 나서자 검은 세단 한 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었다. 차에 오르자 익숙한 향수 냄새와 함께 권도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앞만 보며 말했다. 현명한 선택을 했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서윤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선택이 아니라 통보를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그녀의 대답에 권도혁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아주 희미한 예측 불가능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사라졌다. 차는 서울의 가장 부유한 동네를 향해 미끄러지듯 달렸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대저택의 모습을 드러냈다. 앞으로 1년 동안 그녀가 살아야 할 집이자 감옥이었다. 결혼식 전까지 이곳에서 지내게 될 거야. 필요한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어. 내일부터는 아내 역할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될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그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는 먼저 차에서 내렸다. 혼자 남은 서윤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화려하지만 생기 없는 정원을 바라보았다. 저 정원도 언젠가 자신이 설계하고 싶었던 그런 공간이었을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것은 그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고 눈물 속에서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만 하는 길의 서막이었다.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렸지만 그곳에 감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수백 개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대한민국 상류층이 모두 모인 화려한 예식장에서 한서윤은 값비싼 드레스를 입은 마네킹처럼 움직였다. 권도혁은 대외적으로 완벽한 신랑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는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에게만 느껴지는 그의 손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사랑의 서약은 잘 짜인 대본을 읽는 것과 같았고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에도 그들의 눈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마주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이었고 두 사람은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외로운 주연 배우였다. 결혼식 날 밤 거대한 저택의 침실은 숨막힐 듯한 어색함으로 가득 찼다. 권도혁은 넥타이를 풀며 서윤에게 말했다. 오늘 연기는 훌륭했어. 앞으로도 오늘처럼만 해주면 돼. 그의 말에는 어떤 칭찬의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당연한 의무를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당신 방은 복도 끝이야. 이 집에는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어. 서로의 사생활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서재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우린 한 지붕 아래 사는 타인일 뿐이라는 걸 명심해. 그는 차갑게 선을 그었고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결혼 생활의 첫날 밤이었다. 이튿날부터 서윤의 고독한 저택 생활이 시작되었다. 집은 궁전처럼 넓고 화려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가구는 전시품처럼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관리되었다. 마치 잘 만들어진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식사를 하고 엄격한 집사로부터 상류층의 에티켓과 권도혁의 인맥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흘러갔다. 그녀는 자신의 전공인 조경 설계를 할 수도 자유롭게 밖을 나갈 수도 없었다. 유일한 낙은 아무도 없는 정원에서 흙냄새를 맡으며 작은 스케치북에 몰래 구상을 그려보는 것뿐이었다. 권도혁과의 관계는 여전히 평행선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 긴 테이블의 양끝에 앉아 신문을 보거나 서류를 검토하는 그와의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그는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서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고 늘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어느 날 밤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본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끓여
그의 서재 문 앞에 조용히 놓아두었다. 어떤 의도도 없는 그저 지쳐 보이는 한 인간에 대한 작은 연민의 표시였다. 다음 날 아침 찻잔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아침 식탁에서 신문을 보는 대신 아주 잠시나마 그녀를 바라보는 시간이 생겼다. 변화의 바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어왔다. 권도혁의 조모이자 은성그룹의 대주주인 강 회장이 갑작스럽게 저녁 식사를 위해 방문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강 회장은 재계에서도 호랑이로 불릴 만큼 날카롭고 엄격한 인물이었다. 집안은 아침부터 비상사태에 돌입했고 서윤은 완벽한 손주 며느리의 모습을 연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휩싸였다. 권도혁은 그녀에게 강 회장의 성격과 예상 질문 리스트를 건네며 말했다. 실수하지 마. 할머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 강 회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는 교육받은 대로 흠잡을 데 없는 태도를 유지했지만 강 회장의 질문은 송곳처럼 예리했다. 그래, 듣자 하니 조경 건축을 공부했다고. 우리 도혁이와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 결혼을 결심했는지 궁금하구나. 서윤은 미리 준비한 대답을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코웃음을 치며 말을 잘랐다. 가진 것 없는 집안의 딸이 우리 은성그룹의 안주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분수를 알고 처신 잘해야 할 것이다. 노골적인 무시와 경고였다. 서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모욕감에 손이 떨려왔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려 했다.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던 권도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할머니, 제 아내입니다.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 은성그룹의 안주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배경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과 가치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에 강 회장도 서윤도 놀랐다. 그는 계약에 따라 그녀를 방어해 준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가 자신을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닌 자신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서윤은 그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이 결혼을 유지하려 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실마리는 곧 모습을 드러냈다. 권도혁은 그룹의 사활을 걸고 친환경 리조트 개발 사업인 포레스트 드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을 넘어 환경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그의 오랜 신념이 담긴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어느 날 저녁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보도되었다. 포레스트 드림의 핵심 부지를 경쟁사인 태강건설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먼저 매입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태강건설의 배후에는 야심가이자 권도혁의 오랜 숙적인 최강민 전무가 있었다. 서윤은 뉴스 화면을 보며 분노로 이글거리는 권도혁의 옆모습을 처음 보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부숴버릴 듯한 기세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최강민, 네가 감히 내 것을 건드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는 서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저택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권도혁은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고 집에서도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는 프로젝트를 되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최강민은 언론을 이용해 포레스트 드림이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라는 식의 악의적인 기사를 퍼뜨렸고 여론은 급격하게 나빠졌다. 권도혁은 점점 더 지쳐갔고 그의 주변에는 누구도 감히 다가설 수 없는 냉기가 흘렀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서윤은 거실을 지나다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설계 도면들을 발견했다. 권도혁이 서재에서 들고 나온 모양이었다.
호기심에 다가간 그녀는 그것이 포레스트 드림의 조감도와 조경 설계도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직업적인 본능이 발동한 그녀는 도면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설계는 훌륭했지만 핵심 부지를 잃어버린 현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기존의 설계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했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펜을 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아이디어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잃어버린 부지 대신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주변의 경사지와 작은 계곡을 활용하는 새로운 동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지형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혁신적인 디자인이었다. 밤을 꼬박 새운 그녀는 트레이싱 페이퍼 위에 완성된 자신의 구상도를 원래의 설계도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새벽 잠시 머리를 식히러 서재에서 나온 권도혁은 테이블 위에 낯선 스케치를 발견했다. 누군가 자신의 설계도에 손을 댔다는 생각에 불쾌감이 치밀었다. 하지만 트레이싱 페이퍼를 들어 올린 순간 그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그 스케치 안에는 자신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며칠 밤낮을 고민해도 찾지 못했던 해답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막다른 길에 부딪힌 프로젝트를 단번에 되살릴 수 있는 천재적인 발상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윤의 방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음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강렬한 흥미와 놀라움이 서렸다. 권도혁은 동이 트는 거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한참이나 그 얇은 트레이싱 페이퍼를 내려다보았다. 종이 위에는 연필선으로 그려진 섬세하면서도 대담한 구상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포레스트 드림 프로젝트에 던져진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복도 끝 한서윤의 방문을 향해 있었다. 그는 곧장 그녀의 방문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망설임 없이 문을 두드렸다. 노크 소리는 집 전체를 울릴 듯이 크고 거칠었다. 잠시 후 잠이 덜 깬 얼굴의 서윤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그의 손에 들린 스케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거 당신이 한 건가?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억누른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선을 넘었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합니다. 허락도 없이 봐서. 하지만 권도혁은 그녀의 사과를 가로막았다. 누구야 당신? 대체 정체가 뭐지? 그는 그녀를 처음 만난 사람처럼 쏘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그녀를 계약의 대상이 아닌 미지의 존재로 보고 있었다. 그제야 서윤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았다. 수석으로 졸업한 대학, 연이어 수상했던 공모전들, 그리고 친환경 건축을 전문으로 했던 아버지의 회사 이야기까지.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권도혁의 표정은 복잡하게 변해갔다. 그는 자신이 그저 배경이 깨끗하다는 이유로 고른 여자가 사실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실력을 숨기고 있던 보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아침 은성그룹의 핵심 임원 회의실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권도혁은 밤사이 깔끔하게 디지털화된 서윤의 스케치를 스크린에 띄웠다. 처음에는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설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프로젝트 팀원들은 술렁였다. 스크린 속의 설계안은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파격적인 발상이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경사면을 활용해 계단식 폭포 정원을 만들고 버려진 계곡을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아이디어는 감탄을 자아냈다. 하지만 곧바로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박 전무가 코웃음을 치며 반박했다. 대표님, 이건 아마추어의 몽상에 가깝습니다.
현실성도 안정성도 검증되지 않은 그림 한 장에 그룹의 명운을 걸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임원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순간 권도혁은 서늘한 목소리로 회의실의 공기를 갈랐다. 그 아마추어의 몽상이 여기 모인 최고 전문가들이 며칠 밤을 세워도 찾지 못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 설계안을 포레스트 드림의 최종안으로 채택합니다. 그리고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한 설계자는 오늘부로 프로젝트의 특별 고문으로 합류할 한서윤 실장, 바로 내 아내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임원들의 경악에 찬 시선이 회의실 문가에 서 있던 서윤에게로 향했다. 은성그룹으로의 첫 출근은 가시밭길과 같았다. 직원들은 그녀를 낙하산, 신데렐라라 수군거리며 노골적인 질투와 경계심을 드러냈다. 특히 박 전무가 이끄는 기존 설계팀의 텃세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들은 중요한 회의에 일부러 그녀를 배제하거나 검토해야 할 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며 그녀를 고립시키려 했다. 하지만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현장을 찾아 지형을 분석하고 밤을 새워 자료를 검토하며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였다. 결정적인 순간은 현장 감리 회의에서 찾아왔다. 시공사 측에서 경사면의 집안 안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전무를 비롯한 팀원들이 당황하며 우왕좌왕할 때 서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직접 조사한 토양 성분 분석 데이터와 해외의 최신 친환경 공법 사례를 제시하며 오히려 기존 공법보다 비용을 10% 절감하면서도 안정성은 2배로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명쾌하게 설명했다. 현장의 베테랑 기술자들마저 혀를 내두를 만큼 완벽한 논리였다. 회의가 끝났을 때 그녀를 무시하던 팀원들의 눈빛은 어느새 경외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권도혁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사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회의를 주도하는 서윤의 모습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전문가들을 설득하는 그녀의 열정을 처음 발견했다. 집안에서 늘 조용하고 위축되어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빛나는 존재감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자부심이자 강렬한 끌림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계약 조항에 머무르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설계 도면을 펼쳐놓고 프로젝트에 대해 토론하는 날이 많아졌다. 두 사람의 관계에 미묘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과로로 코피를 쏟은 서윤을 발견한 권도혁은 자신도 모르게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그는 서툰 손길로 휴지를 건네며 무심한 척 말했다. 무리하지 마. 당신이 쓰러지면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기니까.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또 다른 날, 서윤이 도면 위에서 그대로 잠이 들자 그는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잠든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는 그의 표정에는 그 자신도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하고 부드러운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마침내 서윤의 설계안을 바탕으로 하는 포레스트 드림의 새로운 청사진이 완성되었다. 은성그룹은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어 프로젝트의 재개를 공식 선언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혁신적인 디자인은 언론과 환경단체의 폭발적인 찬사를 받았고 최강민에게 빼앗겼던 여론을 단번에 되찾아왔다. 성공적인 기자회견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서윤은 처음으로 권도혁의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다. 권도혁은 시종일관 그녀의 곁을 지키며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은성그룹의 한 원로 임원이 서윤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그는 서윤의 아버지와도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다.
한 실장님을 보니 돌아가신 한 사장님 생각이 납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특히 마지막에 은성그룹과의 그 계약만 잘 성사되었더라면 회사가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 순간 서윤의 머릿속이 쿵 하고 울렸다. 은성그룹, 아버지의 회사를 마지막에 무너뜨린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은성그룹이었다고 서윤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파티장 반대편에서 다른 이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권도혁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던 그 남자가 한순간에 원수의 아들처럼 느껴졌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을까? 자신에게 접근한 것, 결혼을 제안한 것,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이용한 것까지. 이제 막 싹트기 시작했던 작은 희망과 설렘이 차가운 의심과 배신감으로 변하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얼음 파편에 찔린 듯 시리고 아파왔다. 파티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권도혁은 성공적인 하루에 만족하며 평소답지 않게 먼저 말을 걸었다. 피곤한가 보군. 오늘 당신 덕분에 모든 게 완벽했어. 칭찬을 의도한 그의 말이 지금의 한서윤에게는 잔인한 기만처럼 들렸다. 그녀는 창밖의 야경을 보는 척하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굳은 옆모습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지만 그는 그저 그녀가 피곤하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그들 사이에 이제 막 녹아내리려던 빙벽은 그녀가 진실의 파편을 마주한 순간부터 훨씬 더 두껍고 견고하게 재건되고 있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서윤은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은성그룹과의 계약이라는 원로 임원의 말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항상 신뢰와 정직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그런 아버지가 왜 마지막 순간에 은성그룹에게 배신을 당해야만 했을까? 권도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프로젝트를 논하며 빛나던 그의 눈동자, 자신을 덮어주던 그의 재킷의 온기,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속임수였다는 생각이 들자 심장이 조각나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이 화려한 저택은 이제 그녀의 가족을 파멸시킨 원수의 성이었고 그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적의 심장부에서 잠들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부터 서윤은 달라졌다. 그녀는 포레스트 드림 프로젝트에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표면적으로는 일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는 과거 친환경 건축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은성그룹의 지하자료 보관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냈다. 먼지 쌓인 서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회사였던 푸른 건설의 이름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다. 며칠 밤낮의 탐색 끝에 그녀는 마침내 빛바랜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은성그룹과 푸른 건설이 맺으려 했던 투자 계약서의 초안이 들어 있었다. 계약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은성그룹이 푸른 건설의 친환경 신소재 기술에 거액을 투자하고 합작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계약만 성사되었다면 아버지는 재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서류철의 마지막 장에는 차가운 결제 도장이 찍힌 계약 파기 통보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결정적인 이유는 사업성의 재검토라는 애매한 문구였다. 그리고 그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약 파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인물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전략기획팀 최강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결제 라인에는 당시 팀장이었던 권도혁의 이름 또한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챙겨 그날 밤 권도혁을 기다렸다. 그가 서재로 향하려는 순간 그녀는 거실 테이블 위로 서류들을 내던지듯 펼쳐놓았다.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권도혁은 서류를 보고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서류 위에 최강민이라는 이름에 머물며 격렬하게 흔들렸다. 서윤은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알고 있었군요. 그래서 나를 선택한 건가요? 죄책감 때문에? 아니면 내 입을 막기 위해서? 권도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이것은 최강민이 파놓은 함정이었고 자신 역시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말할 수 없었다. 그의 복수는 아직 미완성이었고 서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는 결국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과거의 일일 뿐이야. 지금의 우리와는 상관없어. 그의 차갑고 회피적인 대답은 서윤의 마지막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았다. 그녀에게 그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완벽한 타인이 되었다. 서윤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며 진실을 파헤칠 기회를 엿보았다. 일에 있어서는 완벽한 프로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권도혁을 향한 그녀의 시선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권도혁 역시 그런 그녀를 고통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오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지옥을 견디고 있었다. 혼자서는 역부족이라고 느낀 서윤은 파티에서 단서를 주었던 원로 임원을 수소문에 찾아갔다. 처음에는 입을 열기 꺼려 하던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다는 서윤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침내 마음을 열었다. 한 사장님의 신소재 기술은 시대를 앞서간 발명품이었네. 최강민 상무, 그 사람이 유독 그 기술을 탐냈었지. 아마 자네 아버님이 남기신 연구 일지가 있다면 거기에 모든 단서가 있을 걸세. 그의 조언은 서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서윤은 곧 경매로 넘어갈 옛집으로 향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집은 그녀의 행복했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곧장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을 뒤지고 서랍을 열어보았지만 일지는 보이지 않았다. 포기하려던 순간 낡은 책상 밑에서 우연히 작은 틈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마감재를 뜯어내자 그 안에서 낡은 가죽 커버로 된 노트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버지의 연구 일지였다. 일지에는 신소재 기술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말년의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최강민 상무의 요구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 기술만 빼내려는 속셈이 분명하다. 은성그룹의 투자는 함정일지도 모른다. 내 기술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가 남아있었다. 기술의 핵심 데이터는 따로 백업해서 숨겨두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거기서 기록은 끊겨 있었다. 아버지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살해당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서윤은 연구 일지를 품에 안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그런데 집을 나서 골목을 꺾어 나오던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시선이 느껴졌다. 무심코 뒤를 돌아본 그녀의 눈에 낯선 검은 세단 한 대가 들어왔다. 차는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분명히 자신을 향해 있었다. 서윤이 걸음을 빨리 하자 차도 서서히 속도를 내며 따라붙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과거의 그림자는 더 이상 마음속의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실체를 가진 위협이 되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길, 검은 세단은 소리 없이 한서윤의 뒤를 쫓았다.
단순한 미행이 아니었다. 상대를 옭아매려는 포식자의 움직임처럼 차는 집요하고 위협적으로 거리를 좁혀왔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걸음을 빨리 했다. 핸드백 속 아버지의 연구 일지를 꽉 쥔 손에 땀이 찼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격렬하게 요동쳤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결국 뛰기 시작했다. 하이힐이 보도블록에 부딪히는 위태로운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바로 그 순간 앞에서 나타난 또 다른 검은 차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 2명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한서윤 씨, 저희와 잠시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고 눈빛은 서늘했다. 서윤이 뒷걸음질 치자 등 뒤에서도 차가 멈춰서며 퇴로를 막았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공포로 온몸이 마비될 것 같던 찰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들려왔다. 권도혁의 차였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달려와 남자들의 차 앞을 가로막으며 멈춰섰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권도혁은 차문을 박차고 나왔다. 평소에 냉정하고 침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맹수 같은 기세가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내 사람에게서 손 떼.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울림처럼 낮고 위협적이었다. 남자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그는 서윤의 팔을 잡아 끌어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늘 그림자처럼 그를 수행하던 김 비서가 단호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최강민에게 전해 선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고. 권도혁의 경고에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이내 씁쓸한 표정으로 물러났다. 차 안으로 돌아오자마자 권도혁은 서윤을 거칠게 몰아붙였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혼자 그런 위험한 곳에 간 거야?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서윤은 겁에 질려 떨면서도 품 안에 연구 일지를 꺼내 보였다. 아버지는 자살한 게 아니에요. 최강민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녀의 말에 권도혁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연구 일지를 건네받아 빠르게 훑어보았다. 페이지를 넘기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모든 내용을 확인한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눈을 감았다. 이런 바보같이. 그의 혼잣말은 서윤이 아닌 지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를 오해하게 내버려둔 자기 자신을 향한 자책이었다. 그날 밤 저택의 서재는 처음으로 서윤에게 문을 열었다. 권도혁은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뒤의 비밀 공간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곳에는 지난 몇 년간 그가 모아온 최강민의 모든 비리 증거와 아버지의 사건 기록이 빽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당신 아버지의 기술을 빼돌리고 회사를 무너뜨린 건 최강민이야. 난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그때부터 복수를 준비해왔어. 당신과의 결혼도 그 계획의 일부였어. 당신을 내 곁에 두는 것이 그놈에게서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모든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지만 그를 믿지 못하고 원망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서윤은 눈물을 흘렸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한 계약 부부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지가 되었다. 그들은 밤을 새워 아버지의 연구 일지와 권도혁이 모은 자료들을 맞춰보며 최강민의 범죄를 재구성했다. 최강민은 푸른 건설의 신소재 기술을 훔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투자 계약을 미끼로 회사를 파산시킨 후 심리적 압박을 가해 아버지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 데이터는 아직 그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음도 분명해졌다. 아버지가 데이터를 숨겨두셨어요.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서윤의 말에 권도혁의 눈이 빛났다.
그것이 최강민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었다. 두 사람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최강민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그는 포레스트 드림 프로젝트의 사소한 트집을 잡아 공사를 중단시키고 언론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은성그룹의 주가를 폭락시켰다. 심지어 서윤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권도혁은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다. 위험한 공조 속에서 두 사람의 감정은 깊어졌다. 함께 밤을 새우며 자료를 분석하고 서로의 지친 어깨를 다독여주며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서로에게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 비서가 나섰다. 그는 권도혁의 아버지 시절부터 그를 보좌해온 충직한 신복이었다. 그는 최강민의 자금 흐름에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비밀 장부가 숨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태강건설의 자회사 사무실에 잠입했다.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자 권도혁과 서윤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무실은 이미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최강민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 분명했다. 권도혁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소방대원들이 그를 필사적으로 막았다. 잠시 후 들것에 실려 나온 것은 검게 그을린 김 비서였다. 그의 손에는 불에 타담한 서류 뭉치가 꼭 쥐어져 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권도혁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대표님, 부디. 말을 끝맺지 못한 채 그의 눈은 힘없이 감겼다. 충직했던 부하의 죽음 앞에 철옹성 같았던 권도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김 비서의 시신을 붙들고 절규했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와도 같은 처절한 외침이었다. 서윤은 그런 그의 곁을 지키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등을 감싸 안으며 그의 고통을 온몸으로 끌어안았다. 슬픔과 분노가 두 사람을 하나로 묶었고 그들의 눈빛은 이제 복수를 향한 차가운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김 비서의 장례식장은 무거운 침묵과 억눌린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권도혁은 상주 자리에 돌처럼 굳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쥔 두 주먹이 그의 내면에서 들끓는 폭풍을 짐작하게 했다. 한서윤은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다. 수많은 은성그룹의 임직원들이 진심으로 슬퍼하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권도혁이 얼마나 깊은 신뢰와 충성을 받아온 리더인지를 새삼 깨달았다. 김 비서의 죽음은 단순한 부하 직원의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족의 일원을 잃은 것과 같은 깊은 슬픔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온 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 어떤 위로도 이 거대한 상실감을 채울 수는 없었다. 권도혁은 익숙하게 비밀 서재로 향했고 서윤은 망설임 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더 이상 그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서재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권도혁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 마침내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액자 하나를 가리켰다. 사진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여인이 있었다. 내 약혼녀였던 유진 씨야. 그의 목소리는 메마른 나무칩처럼 힘없이 갈라졌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꺼내 보이기 시작했다. 몇 년 전 그는 유진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차는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그녀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경찰은 단순 과실사고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그는 사고 직전 차량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었다. 그는 혼자서 비밀리에 사고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마침내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었음을 밝혀냈다. 브레이크를 고의로 파손시킨 배후에 바로 최강민이 있었다. 최강민은 사업상의 라이벌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진을 짝사랑했던 남자였다. 그는 자신이 가지지 못할 바에야 부숴버리겠다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권도혁의 삶은 그날 이후로 멈춰버렸다.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최강민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유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뿐이었다. 서윤이 참여했던 포레스트 드림 프로젝트 부지 역시 생전에 유진이 그토록 만들고 싶어 했던 꿈의 공간이었다.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는 그녀를 향한 절절한 그리움과 복수를 향한 처절한 다짐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서윤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가 홀로 짊어져야 했을 고통의 무게가, 그가 견뎌내야 했을 지옥 같은 시간들이 고스란히 그녀에게로 전해져 왔다. 그동안 그를 오해하고 원망했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가 아버지의 일로 그를 비난했을 때 같은 원수를 둔 그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의 모든 냉정함과 계산적인 행동들은 복수를 위한 갑옷이었고 동시에 위험한 싸움에 자신을 끌어들이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보호막이었다.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와 함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윤의 눈물에 단단했던 권도혁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를 거칠게 끌어안았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슬픔과 외로움, 분노와 그리움을 담은 절박한 포옹이었다. 서윤 역시 그의 등을 힘껏 끌어안았다. 그의 가늘게 떨리는 어깨를 통해 그녀는 그의 아픔을 나누어 가졌다. 더 이상 오해도 불신도 없었다. 비극의 잿더미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권도혁은 그녀를 아는 팔에 힘을 주며 속삭였다.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그는 서윤의 젖은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불꽃처럼 뜨겁고 눈물처럼 짠 영혼을 담은 첫 키스였다. 슬픔은 곧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다. 그들은 김 비서가 목숨과 맞바꾼 서류 뭉치를 펼쳤다. 불에 심하게 그을렸지만 군데군데 남은 기록들을 통해 최강민의 불법 비자금 내역과 정관계 로비스트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에는 부족했다. 그때 서윤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연구 일지 마지막 구절이 스쳐 지나갔다. 기술의 핵심 데이터는 따로 백업해서 숨겨두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그것이 바로 최강민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열쇠였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 아버지의 유품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단서를 해독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아무도 찾지 못할 곳. 그건 물리적인 장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서윤은 아버지가 평소 즐겨 인용하던 문구나 좋아하던 음악, 그와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권도혁은 그녀의 기억 조각들을 논리적으로 조합하며 가능성을 좁혀나갔다. 그들의 목표는 더 이상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김 비서의 충애, 서윤 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권도혁 약혼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이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굳건하게 하나로 합쳐졌다. 이제 마지막 결전을 위한 모든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다. 아버지의 낡은 서재 안, 권도혁과 한서윤은 밤의 끝을 잡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아무도 찾지 못할 곳이라는 단서는 안개처럼 모호했다. 그들이 모든 물리적인 가능성을 소진하고 지쳐갈 때쯤 서윤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는 식물학과 클래식 음악을 사랑했다. 그는 늘 가장 완벽한 디자인은 자연 속에 있고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음악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생일 선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르골을 만들어 주셨다. 어쩌면 열쇠는 장소가 아니라 자연과 음악의 조합일지도 모른다. 서윤은 먼지 쌓인 창고에서 낡은 오르골을 찾아냈다. 뚜껑을 열자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클래식 선율이 흘러나왔다. 오르골의 내부 벨벳 안감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작은 씨앗 모양의 USB 드라이브가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암호를 묻는 창이 떴다. 서윤은 잠시 고민하다 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희귀 난초의 학명과 오르골 음악의 특정 소절 번호를 조합하여 입력했다. 잠시 후 화면에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개발한 신소재 기술의 완전한 원본 데이터, 최강민의 협박 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일지, 그리고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그의 목소리가 담긴 마지막 만남의 음성 파일까지 들어있었다.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완벽한 증거였다. 절대적인 무기를 손에 쥔 권도혁은 마지막 결전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은성그룹의 정기 주주총회. 최강민은 그가 만들어낸 주가 하락과 프로젝트 지연을 빌미로 권도혁의 대표이사 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권도혁과 서윤은 역으로 이 무대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들은 은성그룹이 곧 부도 위기에 처했으며 한서윤이 권도혁과 이혼을 결심하고 민감한 자료들을 위자료로 챙겨 떠났다는 거짓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렸다. 최강민이 승리를 확신하고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미끼였다. 예상대로 최강민은 미끼를 물었고 더욱 오만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주주총회 당일 행사장은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에 오른 최강민은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권도혁의 경영 실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그의 무능함을 질타했다. 마침내 그가 대표이사 해임안에 대한 투표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서윤이 들어섰다. 패배한 아내의 모습이 아닌 모든 진실을 쥔 심판자의 모습이었다. 의장석에 앉아있던 권도혁은 동요하는 장내를 향해 차분하게 말했다. 투표에 앞서 주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중앙 스크린으로 향했다. 재무제표가 떠있던 화면은 순식간에 암전되었다. 그리고 장내에는 아버지의 USB에 담겨있던 음성 파일이 울려 퍼졌다. 한 사장, 좋게 말할 때 기술 내놔. 이 바닥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 한순간이야. 탐욕스럽고 비열한 최강민의 목소리가 총회장을 가득 채웠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가 조작된 파일이라며 소리치는 순간 권도혁은 다음 증거를 화면에 띄웠다. 김 비서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불에 탄 회계장부의 디지털 복원 파일이었다. 최강민의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되어 그의 유령 회사들로 흘러 들어갔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권도혁은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한서윤 아버지의 원본 기술 데이터와 최강민이 그 기술의 일부를 훔쳐 태강건설의 주력 상품으로 둔갑시킨 증거를 공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강민의 비자금이 몇 년 전 자신의 차를 정비했던 정비공에게 흘러들어간 내역과 그의 자백 영상을 터뜨렸다. 기업 스파이 행각, 살인교사, 한서윤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김 비서의 희생까지. 최강민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연결고리가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모든 출구를 막아섰다. 권도혁의 사전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최강민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했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 그의 오만한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권도혁과 서윤을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후였다.
단상에 다시 선 권도혁은 주주들이 아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바라보는 서윤을 향해 말했다. 오늘부로 포레스트 드림 프로젝트는 한서윤 실장의 아버님이신 고 한진우 사장님의 이름을 따 한진우 기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또한 신소재 기술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억울하게 기술을 착취당한 발명가들을 위한 재단 설립에 사용될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이었다. 권도혁은 단상에서 내려와 수많은 사람들 앞을 가로질러 서윤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났다. 최강민이 몰락하고 몇 주가 흘렀다. 세상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부패 스캔들로 연일 시끄러웠지만 권도혁의 저택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찾아왔다. 더 이상 복수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권도혁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한 한서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의 공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서윤이 새롭게 디자인하기 시작한 정원을 함께 거닐었으며 밤늦도록 사소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음을 나누었다. 지옥 같았던 과거의 시간들은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주말이 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차에 올랐다. 그들은 먼저 김비서의 묘를 찾았고 그 다음에는 서윤의 아버지와 권도혁의 약혼녀가 잠든 추모공원으로 향했다. 그것은 과거와의 진정한 작별을 고하고 남겨진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의식이었다. 더 이상 각자의 슬픔에 잠겨 홀로 눈물 찢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기억을 공유하고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차가운 묘비 앞에 선 두 사람의 맞잡은 손에는 그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내겠다는 굳건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계약 결혼이 1년을 채우는 날이 왔다. 저녁 식사를 마친 거실 테이블 위에는 1년 전 그들의 인연을 시작하게 했던,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올감했던 결혼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법적으로 두 사람은 오늘부로 완벽한 남남이 되는 것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목숨을 건 싸움을 함께 겪으며 영혼의 동반자가 된 그들에게 이 얇은 종이 한 장은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하찮게 느껴졌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윤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이제 계약도 끝났으니 저도 제 갈 길을 찾아봐야겠죠. 그녀는 애써 담담한 척 말했지만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복수라는 목표를 이룬 그가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말에 권도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권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반으로, 또다시 반으로 찢어 벽난로에 불길 속으로 던져버렸다. 계약서가 순식간에 재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던 그가 서윤을 향해 돌아섰다. 그 종이는 처음부터 아무 의미 없었어. 그는 서윤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앞에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어떤 화려한 보석함도 아닌 그가 직접 골랐을 법한 작고 소박한 반지가 들려 있었다. 1년 전 사무실에서 차갑게 거래를 제안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한 남자의 진심이 담긴 순간이었다. 한서윤, 내가 당신과 결혼한 건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나 봐. 어쩌면 운명이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당신이라는 빛을 보내준 것 같아. 당신은 얼어붙었던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했고 복수 너머의 삶을 꿈꾸게 했어. 그러니 더 이상 1년짜리 계약 아내가 되어주지 마. 대신 내 진짜 아내, 내 평생의 동반자, 나의 가족이 되어줘. 이번에는 진심이야. 나와 결혼해 줄래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럴게요. 몇 달 후 그들의 진짜 결혼식이 열렸다. 언론의 플래시 세례도 수많은 하객들도 없는 작은 결혼식이었다. 서윤이 직접 가꾼 꽃들이 만발한 저택의 정원에서 오직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영원을 약속했다. 건강을 되찾은 서윤의 어머니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고 하늘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도 분명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축복해주고 있을 터였다. 눈물 속에서 피어난 사랑이었기에 그들의 사랑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아름답게 빛났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때는 차가운 감옥 같았던 저택은 이제 웃음소리가 가득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이름을 건 조경설계 사무소의 대표로서 은성그룹의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었다. 권도혁 역시 냉정한 승부세서 인간미 넘치는 존경받는 경영자로 거듭나 있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권도혁은 정원에서 아이와 함께 꽃에 물을 주고 있는 서윤을 발견했다. 만개한 꽃들은 마치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는 듯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등 뒤를 감싸 안았다. 함께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더 없는 평화와 사랑이 가득했다. 강제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눈물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고통 속에서 서로를 지켜내며 그들은 운명이 되었다.